네, 민주당 경선 2차 TV 토론에서도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하던 중에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당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민주당 경선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공약을 아직 대표 공약으로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런데 이걸 그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워낙 구조적인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올리신 거 맞죠?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해다, 왜곡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영남 역차별은 분명히 그 발언 문장 속에 수도권이 있질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네, 이렇게 잠깐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많은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짙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공격에 대한 거를 1차 TV 토론 이어서 지금도 계속 이어졌어요. 어제도요.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네. 조금 무리한 질문도 있었고 무리한 답변도 있었다고 보는데 예.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이거는 민주당 쪽 후보가 결정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할 때도 기본소득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양극화 해소라든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예. 이것이 주 이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이슈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표 공약이냐 아니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 공정성장도 있고 뭐 기본소득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대표 브랜드로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추측은 할 수 있죠. 예. 1호 공약을 저걸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아직 공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왜 대표 공약으로 안 한다고 하냐, 1호 공약 아니라고 하냐 이런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문제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이 방향으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원래 얘기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국가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쟁은 좀 더 깊이 치밀하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실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1위 후보라서 그럴까요? 많은 그 후보들이 견제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고 싶은 걸까요? 일단 1위 후보에 대한 견제는 불가피한 거고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1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다른 후보들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어떻든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강조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은 분명하고 특히나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 마치 이제 세출 조정을 하면 소위 예산 조정을 지금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네. 막상 이제 그 후보 간의 경선이 벌어지니까 먼 장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박용진 후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낙연, 정세균 후보.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라는 것이 뭔가 포퓰리즘적인 거 아니냐,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은 당연히 앞으로 계속 비판을 제기하고 나가겠죠. 예, 예.
토론회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생활과 관련한 공방, 정세균 전 총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하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게 토론 주제가 돼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다가 예. 정세균 후보가 집요하시더라고요. 또 옆자리였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 후보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토론 이후에도 계속 그 장외 설정까지 벌였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정세균 전 총리의 원론, 그러니까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건 맞는데 예. 그분이 언급하신 그 건은 이미 이게 고발도 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 근데 일단 법적으로는 이게 말끔하게 해소된 거고 그 상대가 증거나 뭐를 대지 못하면서 계속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이건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게 사생활 검증의 대상이 될까? 증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을 자아내긴 하죠. 그런데 어제 그 질문이나 답변이나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TV 토론, 2차 TV 토론, 국민 그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후보랑 좀 이재명 후보를 대하는 모습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어제 토론회에서 고맙다고, 힘내서 고맙다고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추미애 후보의 생각은 뭘까요? 저도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추미애 후보는 소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강경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당원들을 상대로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로부터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일단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타 후보들에 비해서 나는 분명히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향후에 어차피 6명으로 예비 경선 후보가 좁혀지는 과정 속에서 추미애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때리는 데 있어서 어떻든 중요한 공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게 무슨 그 추미애 이재명 연대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추미애 후보의 저런 이재명 후보를 약간 그 옹호하는 발언 같은 느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이재명 후보를 옹호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제가 동기를 모르니까 알 수 네네. 없는데 예. 이게 보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갔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말바꾸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예. 공약을 발표를 안 했는데 왜 1호 공약이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말바꾸기라고 하는 건 좀 무리고 네. 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강조가 후퇴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후퇴했다고 말바꾸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시대 정신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그거를 후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추미애 후보 스타일로는 그 말 자체가 안 맞아서 판사적 시각에서 갑자기 판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과하다. 네. 이렇게 말하신 것 같고 경선 후보가 지금 추미애 후보는 추격세가 가팔라요. 이미 3위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때로는 이낙연 후보하고도 몇 프로 차이 안 나는데 저는 그 이재명 후보와 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후원 회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위촉이 됐다라는 점,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이기도 한데 이 같은 영입이 의미하는 바 무엇일까요? 그건 언론이 보시는 대로 그냥 보면 친노 인사잖아요. 대표적인. 지금은 강금실 전 장관이 좀 이렇게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한때는 강불리였거든요. 네. 강효리였거든요. 별명이. 가시면 구름대처럼 팬이 몰려오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노 쪽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송영길 대표가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일단 질문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으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대깨 문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가 비판했고 그 당원들도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깨문이라는 용어가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니고요. 초반엔 그들이 만든 용어죠.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중에서 유세를 하다가 머리를 다쳤는데 내가 대깨문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마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어저께 송영길 당대표가 얘기한 지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다만 공정성 시비에 문제가 걸려서 그렇지, 실제로 당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것, 이런 현상들을 계속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고, 더더군다나 경선 과정에서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 후보는 무조건 안 돼, 저 후보가 되면 나 다른 당 지지할 거야, 또는 나는 정치에 참여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한 건데, 사실은 어저께 제가 관훈 토론을 보면서 더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이 대깨문에 대한 비판 문제보다도 청와대의 이너서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분이 3월 30일 얼마 임명되지 않았어요. 3월 31일 날 임명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65억짜리 부동산을 살기 위해서 52억을 갖다가 대출을 받고, 또 최근에 다른 또 차명 대출 문제까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되도록 안 된 게 청와대에 뭔가 이너서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너서클끼리 대충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당도 앞으로 청와대가 잘못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 이러한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대깨문 발언보다는 이 이너서클 문제를 제기한 게 훨씬 더 강도가 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는 뜻이다, 특정인을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 반대로 송 대표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어제 발언은요? 저는 경선 과정에서는 약간의 불리한 발언이 당대표 입에서 나와도 후보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선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과하다, 당대표가 과하다, 이런 말 하나하나에 만약에 민주당이 휩싸이기 시작하면 정말 민주당은 큰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면 저는 대깨문이 아니라 먹깨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머리가 깨져도는 좀 좋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좀 순화하자, 늘 이런 주의이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보다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는 안 된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그런다면 그때도 송영길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죠. 그래서 공정성은 앞으로 증명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보면, 요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권 교체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태극기 세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당심과는 달리 서울시장 후보로 뽑히고 이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36살인데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심했는데 그런 결단을 하십니다. 그건 이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으면서 지금 이렇게 숨죽이고 인내하고 있다, 이 지점. 결국 대권은 저는 후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지지자가 이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면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거 역시 결국은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이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자신의 정치 참여가 정부의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좀 일련의 공격적인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처가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처가 리스크보다는 탈원전 이슈가 일단 다음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잔대적인 야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나도 그것 이상으로 이 탈원전 이슈에 대해서 역할을 해왔다 이런 점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 실제로 이제 대만에서 2016년에 탈원전 정책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차이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때 요인이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하고 요금 인상이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한 이후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미 올 하반기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기료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 이것들을 하겠다 이런 예. 측면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가장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낸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인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도 더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후보로서는 전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오늘 그래서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원자핵 공학 전공자들과 만나서 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겁니다. 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 생각되는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내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해서는 긴 논쟁이 필요하지만 저는 실용적 논쟁을 해야지 네. 이념적 논란은 안 된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60년에 걸친 탈원전이고 그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가 쭉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탈원전과는 별개로 예. 우선 제가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느낀 것은 엘리트 검찰주의자가 한이 맺힌 게 좀 있구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마 선언문도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전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에요. 예, 그걸 느꼈고 예. 그래서 대권 후보나 대권을 한다는 게 한풀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최재형 원장을 겨냥한 보수 표심 잡기거든요. 저건 실패하죠. 왜냐하면 브랜드가 최재형 브랜드인데 나도 이래요 라고 숟가락 얹은 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가 뭘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를 말씀을 계속 하셔야지 계속해서 자기가 몸담았던 그리고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권 후보 된 거잖아요. 예. 그 인사권자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저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어떤 압박을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본인은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조국은 나쁜 사람이다 등등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압박만 받고 본인은 요구한 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서 할 말은 뒤에서 하고 그런 분별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또 다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만난다고 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과연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들어갈 것인가? 들어간다면 언제쯤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입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국민의힘 중심으로 야권 단일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 의지를 갖고 있고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소위 중도에 있는 분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세를 결집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양쪽 다 하나 좀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뭐 8월 달이면 버스가 떠난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야권 단일 경선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재보궐선거 했을 때 당원 당규에 보면은 소위 당원 50% 국민 50% 해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는데 100% 여론조사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룰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반대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계속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치고 세력 연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다가 요구하는 문제들을 보다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야권 전체가 연대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것이다라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그냥 계속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을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론조사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 구도가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리얼미터의 후보 간 다자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섰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이는 모습이었고 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두 인물의 결과 수치 오차범위 내에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런 결과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다자구도에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9%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10% 한 2, 3% 이렇게 올라서 차이가 난 거고요. 그리고 이 조사 외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대권 후보 선언에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벤션 효과가 많이 나야 되는데 장모가 법정 구속되면서 혼조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보합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 KSOI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6%까지 차이지 제 기억상 10% 이상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빙으로 됐다는 건 어떤 중도층은 장모 법정 구속과 그에 대한 대응 이게요 정치 현안은 꼭 법정 구속 됐다고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악재에 대한 대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 대응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또 어떤 조사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1위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겠다가 저는 지금 혼조세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기대된 컨벤션 효과는 없다. 요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컨벤션 효과가 없는 걸 장모 리스크와 이렇게 그럼 상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아직 그 장모가 지난번에 법정 구속된 게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은 보통 사나흘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조사 결과가 아마 이제 실제로 조정을 받냐 안 받냐는 거고 앞선 여론조사 설명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 어찌됐든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내지 혼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캠프를 정비를 하고 뭔가 이슈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것이 네거티브 이슈든 아니면 정책적 이슈든 이런 면들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잘 준비가 돼 있는 후보구나
라는 이미지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이재명 후보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떻든 여권의 경선 지금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못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쪽 다 지금 1위 후보들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지 못한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좀 그 컷오프 이후에는 민주당 경선도 흥행에 좀 어떤 그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 경선이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하고 비교가 되는데 네. 그렇게는 흥행하고 있지 않지만 주목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제일 처음에 행보했을 때 경선 들어갔을 땐 데일리 민주 접속자가 1,000명이 안 됐어요. 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토론은 동접이 유튜브 동접이 3만 예. 그리고 데일리 민주 그 다음은 뭐 7천만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JTBC도 평소 JTBC 유튜브 동접보다 훨씬 높았어요. 2만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당 내에서는 예. 어렵게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게 네거티브든 뭐 포지티브든 조금씩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